반갑습니다. 닥터 코알라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특집입니다. 비뇨기과는 힘이죠. 근데 저는 비뇨기과를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많거든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죠. 반갑습니다. 프리랜서 방송인 김세영이고요. 닥터 코알라 TV에서도 초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산 닥터남 비뇨의학과 10월부터 오픈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남형종 원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개업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저희가 이제 비뇨기과 원장님 모셨으니까 비뇨기과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점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답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비뇨기과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제일 대표적인 질환으로 전립선 비대증을 들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저 그 교과서에서 봤거든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교과서에서 되게 충격적인 사진을 봐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초등학교에서요? 어떤 사진을 보셨죠?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교과서가 아닌 거 아니 아닌가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크다고?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이거 방송 나와도 되죠? 편집 알아서 해주세요. 보통 전립선이 방광 아래쪽에, 몸 안쪽에 있는 장기고요. 정상적인 크기는 호도알 정도 크기예요. 대략 한 이 정도 크기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생각보다 좀 작다, 그죠? 네. 그래서 작을 때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전립선 기능이 떨어지면서 크기가 커지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요. 커지기 때문에 비대증. 네. 네. 커지면은 보통 남성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죄송해요. 큰 게 좋다 뭐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제가 좀 뵀는데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진데 큰 게 좋다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아니, 전립선과 네. 뭐라 표현해도 되겠죠? 네. 성기, 남성 성기와 전립선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전립선 하면은 성기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전립선은 몸 안쪽에 있는 장기라서 이거는 그 밖에서는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기 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전립선은 오히려 정액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고 전립선 안쪽으로 요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립선이 비대증이 생기면 소변길이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죠. 이제 커지니까 옆에서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보통 모르시겠구나. 남자 화장실 가면 좀 오래 서 계세요. 예, 이제 소변을 누고 싶은데 요인은 있는데 소변이 이제 배출이 안 되니까 이 비대증 때문에 길이 막혀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현상이죠. 근데 그러면 아픈가요 많이? 통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네.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그 증상들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이제 소변이 한 번에 배출이 다 안 끝나니까 자주 마려워지고 밤에 이제 깨서 화장실을 가시게 되고 다 보고 나서 바지에 소변이 이제 묻는다든지 잔뇨감.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게 퇴행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아까 네, 나이가 들면 맞아요.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혈압 당뇨처럼 거의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 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확진을 받고 이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전문의한테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다 괜찮아지나요? 어떤가요? 약도 종류가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과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를 시켜주는 약이 있는데 그 약마다 이제 복용해야 되는 주의사항이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환자군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검사를 해서 이제 환자군을 나눠서 치료를 해요. 수술도 필요한가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약이 잘 안 듣는 분들, 그 약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약을 먹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조기에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약을 만약 평생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수술을 한번 해서 이제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비용,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더 이제 환자에게 조금 나은 치료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 약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과랑 사실 비뇨기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고령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보니까 저희가 고혈압 환자들이 전립선 비대증 있는 분들이 이제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저희가 혈압약을 써서 혈압 확장을 시킨다든지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생활에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기운이 빠진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경우에 제가 빠지지 않고 여쭤봐야 될 게 혹시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셨어요? 라고 꼭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은 맞는 경우가 꽤 많으시거든요. 왜냐면은 전립선 비대증 약도 전문가 계시니까 부연 설명해 주시겠지만 네.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면 여러 가지 기전으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의사와 내과 의사를 같이 보고 계시다면 꼭 양쪽에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약을 드시게 될 건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혈압과 전립선 약이 관계가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실제 관계가 있고 좀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전립선 약을 먹게 되면 일반적으로 혈압이 약간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평상시에 혈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세 변화가 있을 때 갑자기 뇌 쪽으로 가는 혈압이 약간 낮아지면서 뇌 쪽으로 이제 피가 잘 안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때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주저앉거나 그래서 주저앉거나 넘어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이고 통증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증상이 심하면 수술해야 할 텐데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일 때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약을 드셨을 때 환자분 치료 효과를 보는데 저희가 2주에서 한 달 정도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주에서 한 달. 앞서 말씀하셨던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을 이제 다른 종류로 조금 바꿔서 치료를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약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이나 이런 쪽으로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비뇨기과는 수술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할 때 보통 내시경을 아주 가느다란 내시경이에요. 네. 그걸 요도 쪽으로 아플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요도로 그러니까 네, 요도 쪽으로. 성기로 소변이 나오는 길로 내시경을 넣는다는 그렇죠. 근데 이미 끔찍합니다. 의식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물론 다행이다. 마취를 해야 마취를 돼요. 하고 네. 그래도 싫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내과에서 쓰는 내시경보다 훨씬 가는 내시경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내시경이 아닌가요? 네, 그것보다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그걸 요도 쪽으로 넣어서 방광 가까이 접근을 하면 전립선 쪽으로 전립선 요도가 접근이 돼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전립선을 깎아내는 식으로. 깎아내요? 네. 그래서 깎아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레이저로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깎아내는 전기로 깎아내는 기구를 쓸 수도 있고, 그 세부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살을 깎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항이 있거나 이제 적응하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살을 이제 위쪽으로 걸어서 올리는 방법으로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와 있기도 해요. 네, 옆에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 고통을 같은데. 좀 이제 비뇨기과니까 네. 허심탄회하게 여쭤볼게요. 이 전립선 수술한 이후에 게스트가 계시지만 이 관계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이거 언제부터 사용을 일단 안쪽에 살이 붙는 기간은 그렇게 사실 길지는 않아요. 보통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면은 안쪽에 살은 아무는데 그래도 이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하면은 최소 한 달 정도는 기다리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 달 이후에도 이제 아까 전립선 처음 시작할 때 전립선이 정액을 만들어내는 장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립선을 깎아내서 일정 부분 덜어내 버렸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관계를 하시게 되면 정액량이 많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수술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가 된 이후에 수술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정액이 준다는 얘기는 임신 가능성도 좀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젊은 환자들이 왔을 때 저는 수술을 1차 치료로 권하기보다는 일단 약을 1차 치료로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서워. 약을 권하시고 네. 저는 약을 선택하겠습니다. 수술 상상만으로도. 후에는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건가요? 수술 후에 그 지혈이 되는 기간이 조금 있어요. 지혈 기간이구나. 네, 그래서 수술 방법마다 지혈되는 기간이 약간씩 달라서 그 기간 동안 소변줄을 잠깐 차셔야 되는 분들이 많고 그 소변줄을 제거를 하고 나면 일상생활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수술 이후에는 물을 일부러 좀 적게 드시라고 하나요? 그래도 수술 후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것이 그래도 쌓여있는 피가 안에서 이제 굳어버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수술 이후에는 출혈이 있을 거니까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낫다. 네. 근데 여성분들은 많이 안 오시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오세요? 최근에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비율이 거의 1대1 정도로 아, 비뇨기과에 네, 어.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이 그동안 소변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남성은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데 여성에서는 진단명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진단들이 가능할까요? 이제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소변이 마렵기 시작하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뭐 절방뇨 같은 그런 것들은 통칭해가지고 이제 신경인상 방광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당뇨가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방광이 이제 너무 심하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방광에 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잘 힘이 오기도 해요. 없어지면 그러면 그렇죠. 네, 요실금이 이제 생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꼭 남자처럼 화장실에 한참 앉아 있어야 소변을 겨우 지금 보고 그러고 나서도 소변이 많이 남고 아 좋다. 정말 그거는 다음에 여성 특집으로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모셔서 좋아요. 네, 여성 특집을 한번 컨텐츠 하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오늘 두 분 저희 닥터 코알라 TV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깊이 있는 비뇨기과 질환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새로운 세계에 눈이 뜬 것 같아서 저는 좀 즐거웠는데 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이 산부인과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또 안 되듯이 여성분들도 비뇨기과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